지금부터 에너지 산업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제7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송형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빛내주신 내외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 드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이사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주찬 비상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만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에너지경제학회 강승진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최봉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안형원 대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외빈 분들 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은 2부에서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연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7회 코가스 포럼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과 가스 산업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 진짜 우리 양준모 교수님 또 강승진 또 부회장님 또 여러 대학에서 전문가님들 항상 이렇게 포럼에 발걸음을 아끼지 않으시고 늘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한결같이 우리 에너지 전문지들의 기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또 다 소상히 언론에 옮겨주시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문가님들과 또 언론인들 또 여러 우군들이 우리 가스공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어려운 LNG 시장의 글로벌 위기 이런 것도 잘 극복하고 미수금은 아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으로 좀 더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내의 AI 분야를 대표해서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뵈니까 우리 좌장으로 오신 김환희 교수님은 이제 우리 회사를 그동안 여러 번 이 포럼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셨지만 오늘 오신 AI 분야의 최고 전문가 여러분들은 오늘이 우리 가스공사와 인연을 맺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모이셨을 때 오늘로써 이제 코를 꿰이셨다. 우리 가스공사에서 절대 벗어나실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욱 많은 소통과 교류의 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이 마지막 포럼에서 새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AI 대전환과 에너지 산업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포럼이 우리 가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가스 산업도 이제 전통적인 공급망 기반의 사업에서 데이터 및 인공지능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우리 가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에너지 전환 시대의 변동성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공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정보화 산업의 정보화 과정의 최전선에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기업으로서 많은 예산도 또 투입도 했고 또 아주 수많은 좋은 인재들을 또 회사에서 리크루팅해서 정말 국가의 기간 산업을 이끄는 그런 기관으로서 정보화라는 작업을 꾸준히 같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과정에서도 이 시대의 리더로서 또 국가와 국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량을 이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또 적토마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뜻하셨던 바를 다 좀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적토마라 하면은 또 가장 에너제틱하고 또 가장 뭐랄까 여러 가지 신화에도 나오는 그런 좋은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받아서 내년에 우리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주 큰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환영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연혜 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에너지 산업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로 성균관대학교 남태우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남태우 교수님께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경영자문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개인물관리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과 한국정책학회 공공-AI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태우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과 행정학과 재직 중에 남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가스공사에서 여는 가스산업인사이트 이 포럼에 제 초대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19년에 한 번 했었는데 제가 공기업 1군을 평가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프라 기업들, 큰 기업들, 공기업들 평가했을 때 그때 이후로 제가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주미 때 5차 때 사장님이야 또 경영진과 면담을 하면서 좀 많이 또 다시 업데이트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00 AX 시대의 도래인데요. AX는 다 아시겠지만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저도 왜 트랜스포메이션은 T로 시작하는데 X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AX가 뭐라고 뜻하냐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만 쓰는 영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 단어가 무엇이든지 AI가 우리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또 엄청난 변화가 계속 올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스공사가 대구에 있으니까 본사가 있으니까 그 같은 그 혁신 도시에 있는 이웃한 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이 생각나는데요. 일단 정보화진흥원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 기관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정보화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그 기관은 70년대 80년대 한국 전산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보화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이름이 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영어로 쓰면 이것도 약간 이제 콩글리시가 좀 있긴 하지만 컴퓨터라이제이션의 시대에서 인포메티제이션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인텔리전트 인포메티제이션으로 바뀐 겁니다. 그 기관은 그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캐칭을 해서 이름을 바꿔온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너무 말씀을 드리면 좀 혼동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여기 책자에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AI 3대 강력 도약의 3대 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3대 축은 뭐 경영학이나 아니면 기술 경영, 뭐 행정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세 가지 가장 큰 엑시스입니다.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기술, 두 번째가 제도, 세 번째가 관리거든요. 저는 근데 기술을 처음에 이제 초격차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자에는 사람을 더 먼저 넣었는데 제가 사람을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넣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술, 그다음에 제도, 제도적 요소, 제도적 배열, 뭐 그다음에 이제 관리는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니까 공공관리, 뭐 기업관리, 경영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 제도 관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삼각형이 균일한 삼각형이었거든요. 동가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의 자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제일 빨리 쫓아가는 게 그나마 이제 기업이에요. 그리고 공기업도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빠릅니다. 근데 정부는 제일 늦어요. 그리고 의외로 시민사회는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회에서. 예전에 있던 그 갭이 존재하던 그 갭의 차이가 지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져가지고 제가 기말고사도 챗GPT로 문제를 해오라고 했거든요. 아예 그냥 뭐 몇몇 대학에서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는 뭐 부정행위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 교수님의 어떤 철학이 있겠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숙제를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수하라고 했는데 자수도 안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주어진다면 다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젊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다 잘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사용 못하는 친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많이 사용하게 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한테 맞들려가지고 제미나이하고 GPT를 막 대결을 시킵니다. 퍼플렉스도 시키고요. 세 개한테 숙제를 내주고 누가 더 제일 잘하는지 맞춰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감마라든가 이런 거 써가지고 프롬프트로 퀴즈를 냅니다. 제일 잘 프롬프트 하나에 칭찬해줄게 하면 프롬프트를 이제 감마 PPT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저는 또 프롬프트를 또 해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누가 더 감마로 프롬프트를 똑같은 내용으로 프롬프팅을 했을 때 누가 더 제일 잘 만들어주나. 근데 그런 것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껏 쓰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학생들은 한 10% 정도만 마음껏 쓰고요. 나머지 90%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못 만든 PPT로 발표를 해요. 이렇게 못 만들 거면 그냥 시키지 왜 네가 만들어?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모바일 속도도 저보다 빠릅니다. 채팅도 저보다 잘해요. 근데 의외로 사용을 별로 안 합니다. 금기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교내 GPT도 킹고 GPT라고 성균관대 GPT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해요. 이게 뭘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제도 관리 간에 갭이 엄청 큽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직원은 혁신을 하고 싶어서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직원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저 기저에는 혁신 마인드가 달라요. 리스크 테이킹하는 사람이 있고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회는 다 가스공사처럼 큰 기관도 다 정규분포를 그릴 테니까요. 물론 이 조직이 창업 조직이라서 10명만 갖고 뽑는다. 그럼 10명을 아주 혁신적인 사람만 뽑아올 수 있겠죠. 근데 몇천 명 되는 조직이다. 정규분포를 그립니다. 그러면 혁신에 아주 능동적인 사람, 혁신에 아주 수동적인 사람, 나머지는 그냥 보통 평균 나눠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혁신에 능동적인 사람만 절대 선이 되는 아주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를 합니다. 정책에도 기여를 하고 공공기관에도 기여를 하고요. 다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그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게 경영진의 능력이고 경영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빠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찬에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천히 갈 거는 천천히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빨리 가야 될 분야가 있고 빨리 가지 않아도 될 분야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가면요 1년 내에 웬만한 사람들 다 해고해야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격차 전략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람의 측면,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의 측면을 3대 축으로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사람과 기술의 이제 대립 구도가 점점점 생겨나겠죠. 제가 문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문제라는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론 이제 뭐 사전에도 다 나오겠지만 동화사전이나 영어의 웹스터 딕셔너리에 나오겠지만 정책학에서 보는 문제라는 거의 정의는 그러니까 정책 문제가 뭔가 현재 문제 상황이 뭐가 있으니까 정책을 필요로 하겠죠. 정책은 보통은 솔루션이거든요. 그 솔루션이 맞든 틀리든 간에 솔루션의 안이죠. 대안. 그러면 문제라는 게 무엇일까? 문제라는 건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상태랑 현재 사이의 갭입니다. 그 갭을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제 주말에 이제 집사람이랑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싸우는 거죠. 근데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집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집사람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더 높은 걸 뭔가를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도 저한테 자기가 바라본 이상향이 있어요. 근데 현실의 남자는 저고. 예. 물론 이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뭐 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갭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AI의 문제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적응을 못한다. 어떤 조직이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인지격차가 발생하는 걸 보고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탄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AI 사용 안 합니다. 예. 사용 안 해도 행복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AI를 도입을 빨리 안 하고 있고 3대 강국에 도입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도구말을 하는 거죠. 교조주의가 되는 거고. 그런데 AI 물결을 제가 피하자는 게 아니라 AI 물결은 이미 거세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너무나 빠르게 오는 이 물결을 피해갈 수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아예 학습을 하려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러면은 가스공사처럼 큰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 이슈가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요. 저도 뭐 가스공사의 주요 사업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경영관리 측면에서 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혁신을 가장 더디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들이 누구이고 왜 그런 거고 제가 간단하게 뭐 심리적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더 복합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코호토 문제도 있죠. 50대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 20대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 다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 중반이신데요. 젊었을 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봐도 얼리 어답터였어요. 동네에서 가장 그 개짓을 제일 빨리 구매하시고 뭔가 해보려고 하시고 지금은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사진 찍는 거 외에 이 핸드폰의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아버지 친구에서는 사용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근데 단톡방 하는 거, 사진 보내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배터리를 놓고 어떤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저는 이제 가족들 걸 다 제가 보거든요. 일종의 실험이죠. 그러면은 저는 20개 정도 앱을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게 뭐 국민은행 앱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페이스북도 있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딱 앱이 3개예요. 사용하는 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뭐 그런 거. 뭘 말하겠습니까? 민원을 할 때도 민원24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동사무소에 무조건 가야 돼요. 스마트 뱅킹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정부는 아니면 또는 뭐 국민은행은 그러면은 그 모든 거를 다 디지털 전환으로 바꿔야 되나요? 못 하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디지털 전환에 동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 자기 영역에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가 있고 기술 사용에 문제가 없고. 근데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광화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국에서 그래도 뭔가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시골로 가고 어디를 가고 하다 보면은 5천만 국민 중에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같은 기관이라도 뒤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3대 강국으로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느냐? 저도 해답은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정책학에서는 수능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정책 수능.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숫자로 논문이 쏟아져 나왔고요.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정책을 정부가 공표를 했을 때 따라가는 거. 한 십몇 년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 3.0 나왔었는데 정부 3.0 막 교수들이 순회 강연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뭔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그 홈페이지도 다 사라졌죠.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전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의 이니시에이티브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실효성이 뭐가 있었을까요?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도 10년 후에 그렇게 될까가 우려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메모 비용에 비해서 남는 게 없을까 봐.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이 정보화의 기치들은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둬온 건 사실입니다. UN 평가에서도 1, 2, 3등을 하고 있고 OECD 평가에서도 디지털 정보 1등을 계속했고요. 엄청나게 강국이고 잘하는데 투자한 거에 비하면은 ROI가 맞을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거에 비해서 리턴이 이만큼이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가 너무 많고 리턴은 적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 전 국민이 계속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되게 약간 비꼬듯이 조롱을 많이 합니다. 쟤네 아직도 도장 쓰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근데 작년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때 한 번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일본은 백업도 종이로 한다는데 저게 낫지 않을까? 옛날에 조선시대도 사고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조선실록을 보관하는. 우리는 저거 하나 불탔다고 지금 어떤 특정 부처의 어떤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복구를 했지만 어떤 부처의 어떤 특정 시점에 뭐가 사라졌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효율성을 우리가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효율성을 위해서는 하나를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사고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있겠죠.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I를 관리하고 뭔가 인프라를 깔고 하는 거에서도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갖고 왔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왔던 그런 정신이 계속 필요한 거죠. 두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No one left behind입니다. 뒤에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복지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나가고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민간이라든가 어떤 다른 축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너무나 많은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에요. 사실은 탑다운 이니시에이티브가.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인지 격차가 돌아오는 거죠. 기대 수준이 이만큼 높은데 우리의 발전은 더디지 않는가?
5년 내에 3강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죠? 3강이라는 목표를 그게 중요한 목표 같지는 않아요. 우리 스스로 내실이 있고 강해져야 되는데 일본이나 대만은 그런 거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몇 강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몇 등 하는 거. 원래 1등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미국, 중국이 너무 큰 존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강으로 바꾼 거죠.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은 저 위에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고만고만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시장 같은 LLM 시장 같은 데서는요. 물론 이제 3등이라도 하는 게 마켓쉐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네이버라는 서치 엔진을 우리 국내 엔진이 있고요. 소브레인으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인스턴트 메시징을 다른 나라에서 나온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카카오톡이 따로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사실 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카카오톡을 다른 나라가 쓰나? 네이버를 다른 나라가 쓰나? 아닙니다. 우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미국만 쓰나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쓰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 미국만 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3강 도약의 그런 목표도 저는 허황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목표가 되는 순간 또 수단과 목표가 바뀝니다. 3강이 만약 들어갔다고 쳐요. 그걸로 끝인가요? 계속 수단과 목표가 바꿔지는 수단과 목표가 전치되는 그거에 너무 현혹돼서 또 계속 진짜 목표가 뭔지를 상실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와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신뢰는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잖아요. 트러스트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근데 만약에 신뢰와 신뢰성이라는 개념을 차이를 구분해 보라고 말하면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지어낸 표현이긴 하지만 뭐 영어식 표현에서 trust하고 trustworthiness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trust라는 거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로서 신뢰하는 거예요. I trust him, I trust her, I trust the president of the Congress 하면은 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을 신뢰한다. 내 감정이에요. 내 주관적 감정. 근데 trustworthiness는 신뢰성인데요. 뭐뭐 성이라고 들어가는 순간 속성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물건인가? 신뢰할 만한 조직인가? 신뢰할 만한 기관인가? trustworthiness는 훨씬 더 객관적이에요. 어떤 속성이 모여가지고 신뢰성이 형성되는 거고 점수화할 수 있어요. 근데 트러스트는 오점 척도로 대한민국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5431 아무짝에 쓸모없는 점수예요, 사실은. 그럼 뭐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신뢰성과 신뢰는 상당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양자 간의 함수 관계가 모종의 함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함수 관계를 다 풀고 싶어도 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복잡하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스공사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높이느냐, 어떻게 하면 낮아지느냐. 재밌게도 높아지는 거는 빌드업으로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신뢰성이 모아져야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속성이 계속 모아져서 신뢰가 쌓였는데 이제 한 번에 뭔가로 이제 추락을 하죠. 왜냐? 주관적 감정으로 신뢰가 결정되기 때문에 높이는 건 어렵지만 깎이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신뢰성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노력은 평소에 신뢰성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신뢰성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책무성. 우리가 평소에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데 책임과 책무성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책무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요새 설명할 수 있는 AI, explainable AI, XAI 이런 컨셉이 등장하는 거죠. 아마 현재 디지털 전환이 가스공사도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겁니다. 최근에 큰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어요. 사물 인터넷도 쓰고 뭐 드론도 쓰고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시그널을 다 받고 있고 데이터화를 다 거의 끝냈죠. 모든 업역에서.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륨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용은 아마 갖고 있는 거 1%도 사용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수많은 공공기관한테 들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람이라는 걸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그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어떤 AI 컨설팅 업체에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코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코옥에 성공적일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제한적인 거죠. 실패라는 개념은 없지만. 왜냐하면 코게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복잡하게? 반대로 코게스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AI 공부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전문가가 코게스의 업역을 이해해서 이거를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있는 전문가 분들이 밖에 있는 전문성을 학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계속 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채용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경력자를 유치를 할 거냐, 내부에 있던 탤런트 있는 사람을 바로 육성을 할 거냐, 둘 다 맞는 방향이에요. 둘 다 맞는 방향인데 사람마다 좀 견해는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예전에 머니볼 보셨죠?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야구 영화, 통계 계량 이런 거 좋아하는 어떤 분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영화인데요. 머니볼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그 팀이 결국 우승을 하거든요. 근데 잔챙이급들을 되게 많이 모아가지고 우승을 해요. 큰 어마어마한 어떤 메이저리그 비싼 선수들 사오는 게 아니라 비싼 선수들은 사오지만 그 친구가 조직의 분위기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요. 그 친구만 잘하고 다른 친구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 하나를 사오려고 다른 3-4명을 팔아야 돼요.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야구단하고 물론 공사는 전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에서 좋은 분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서 빨리 키워야죠. 그래야지만 내부를 알고 밖에 있는 어떤 AI 전문성을 유치하는 어떤 동시에 양자의 축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부 탤런트를 장기적으로 육성한다고 지금 당장 그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육성을 게을리한다든가 아니면 적당히 피상적인 거 그냥 경영평가에 쓸만한 내용으로만 육성하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정말 다른 대학원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대학원 과정을 계약학과를 이끈다든지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람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외부와의 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는 종로구청하고 종로구의 어떤 다양한 민원 데이터하고 행정학과 그냥 학부생들 또는 대학원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캡스톤을 엮어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를 갖고 서로 그냥 뭔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석사 과정 끝날 때쯤에 한 학기 프로젝트 주고 근데 재밌는 게 맥켄지에 매덕 주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오히려 맥켄지 컨설팅 해봐야 말만 번지르르한 말로 몇 페이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그 기관을 알게 돼요. 종로구청에 구독자가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일단 그 자체가 큰 성공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나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다 학습을 하게 돼요. 시민의식 형성에 되게 좋은 거고요. 그 세 번째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설계돼요.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가스공사도 이런 시민과 기관 간의 어떤 협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더 민감한 데이터 계속 more sensitive 데이터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도전을 해야지 뭐 개인정보위원회도 뚫고 보안문제도 뚫고 할 건데 처음에 저런 문제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이 영역은 안 되는 거야 해버리면은 결국은 인사이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깥에 있는 지성을 되게 싼 값으로 편하게 이끌어오고 또 시민의 눈으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걸 하려면 대학생들 또 뭐 시민들 중에서 요새 엄마들도 경력단절 엄마들도 되게 눈높이가 좋은 어떤 훌륭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그런 문제들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떤 그런 접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그게 AX의 어떤 새로운 도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국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박창국 교수님께서는 오클랜드 대학교 방문학자로 계셨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연구팀장과 미래연구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우변화융합부의 박창국입니다. 오늘 저는 AI로 인해서
바뀔 에너지 산업 구조와 그리고 가스 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가 이끄는 에너지 산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폭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대한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처가 나오고 있고 그게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를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능형 운영자, 지능형 운영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2단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AI가 분산 자원과 물리적 인프라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이제 운영 단계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도 점차 이제 확산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에너지라든지 데이터, 금융, 모빌리티 이 다양한 이종 산업들이 이제 서로 겹쳐질 거고 또 거기에서 AI가 총괄 조정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 위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력 다소비 어떤 주체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미래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생산자로 이제 거듭날 것이고 또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전력 계통 안정화 역할도 할 수 있는 매우 유연성 높은 자원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또 그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영향력과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는 일종의 가스 산업의 입장에서 기회이자 위협으로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이제 기회 요인이 존재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증가는 일단 전력 수요 폭증을 불러왔고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가스 발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는 전력망 운영의 지능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는 중앙 집중형 공급 방식에서 흩어져 있는 분산 자원을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하는 그리고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시장의 주도권이 전통적 공급자에서 어떤 기술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좀 더 이제 미래 방향을 좀 더 타당성 있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이 AI 변화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에너지 시장,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어떤 거시적인 트렌드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기후 위기의 심화입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의 일상화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또 이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보완하고 전력 피크에 대응하는 안정적 완충 연료의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는 과도기적 역할임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트렌드인 탄소 중립 규제의 강화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NDC 상향과 무탄소 전환 확대 정책은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화석연료 기반 사업 모델은 갈수록 더 강한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탄소 중립과 함께 진행되는 정기화입니다. 난방, 산업공정, 수송 등에서 기존 화석연료 수요가 전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 산업의 전통적 수요 기반이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트렌드는 AI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수백만 개의 전기차, ESS, 수요 반응 자원, 재생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통합 제어되고 그리고 이제 가상 발전소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가스 발전이 강점을 가졌던 유연성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트렌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난항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숙련 인력의 감소가 에너지 부분에서도 나타날 게 매우 자명합니다. 이는 기존 에너지 인프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리스크에 해당됩니다. 가스 산업 현장의 운영 노하우와 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두지 않는다면 향후 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스 산업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기존의 연료 공급자 모델을 넘어서 통합 에너지 밸런싱 사업자로서의 전환을 제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걸 넘어 LNG의 냉열을 활용한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이 겪고 있는 핵심 문제인 막대한 냉각 비용 그리고 탄소 배출을 동시에 저감하는 가스 산업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ESS나 단기 유연성 자원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수소 및 열 기반의 장주기 유연성 공급자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전기화가 진행되더라도 어떤 동절기 열 수요와 장기간의 장기간의 에너지 저장은 전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스 인프라와 수소, 열 에너지를 결합하여 통합적인 밸런싱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제도적 차원에서도 현행 전력량 중심의 시장을 넘어서 유연성, 열, 시스템 기여도를 보상하는 정산 체계로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스 산업이 진화하기 위한 4가지 AI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물리학 기반 AI 도입입니다. 데이터 통계만 의존하는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체역학 및 열역학 법칙을 모델에 내재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정합성을 갖춘 신뢰도 높은 최적화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IT 기업의 AI와 에너지 기업의 AI가 달라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도메인 지식과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인재 육성입니다. 현장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엔지니어가 AI 도구를 직접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주도형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어떤 인력을 키울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가스공사 입장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들의 지식이 충분히 디지털화되고 또 미래를 전수될 수 있어야 미래 인력 리스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보안 내재화입니다. 정보기술과 운영기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보안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AI 모델의 오작동과 그런 걸 방지하고 사이버 회복력을 고려한 보안 아키텍처를 수립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인데요.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스공사 역시 또는 가스산업 역시 AI 의존도가 높아질 겁니다. 일상적인 운전과 최적화는 AI한테 맡길 수 있대. 이제 인간은 AI가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영역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제자 또는 지휘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스 산업은 AI 기술을 지렛대 삼아서 에너지 통합 조종자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스 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생태계에서 핵심 주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최상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상호 교수님께서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단장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최상욱인데요. 제가 사실은 가스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아마 재난 쪽이나 안전 쪽에 조금 전체적인 기관의 사업 그 정도만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있지만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에는 크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AI가 안전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기본 원칙, 운영 원칙과 관련돼서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신공공성 개념하고 그거를 토대로 과연 AI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이 부분 사실 전 자신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 메시지인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오디언스를 좀 보니까 그 내용보다는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AI와 안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맞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째 제가 이해하고 있는 AX에 대한 한국적 이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제도적 지체 현상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제도적 지체 현상인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institutional lag라는 컨셉입니다. 우리가 통상 유사한 개념은 이제 기술 지체 또는 문화 지체 이런 컨셉을 쓰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아까 우리 남태호 교수님이나 우리 박창욱 교수님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사람 얘기하고 제도 얘기하고 기술 얘기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우리 현재 한국 사회가 기술 혁신을 통한 조직의 성장 또는 지속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가기 위한 베이스로 관리에 대한 어떤 혁신 이걸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실험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뭐 정보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자정부 수많은 사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지금 동일한 얘기를 다른 용어를 써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해를 놓치고 있다.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많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나 공대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은 도메인 나울리지의 고도화를 통해서 도메인의 고도화를 추구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직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이 가져오리라는 믿음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적 영역을 통해서 보면 그 도메인 쪽에서의 고도화가 결코 자동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지해 왔지만 조직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정치적인 문제 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 해결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두 개의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넘어서야 될 숙제에 놓여 있어서 제가 이 제도적 지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AX 시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핵심에는 제가 그 선후 관계를 말씀드렸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 혁신과 관리 혁신 제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 혁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AI의 도입을 통해서 도메인의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기술 혁신으로 보고 관리 혁신은 지금까지 관리 혁신은 경영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인사나 또는 조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에 아주 낮은 수준의 혁신 과정을 통해서 기술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영 관리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 이전에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관리 혁신 패턴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전체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최적화를 조직 관리 측면에서 혁신과 기술 혁신을 같이 병행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지체 현상을 통해서 그게 비효율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이전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일정 정도 담보해내고 그걸 통해서 관리 혁신을 따라갔다면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조직 혁신 성장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목도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나 정부 부분에서의 AX 전환에 관한 전략, 그 AX 전환을 통한 우리의 바람직한 타겟 포인트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을 통한 리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파급 효과, 확산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저는 전략적 부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가스공사에 조금 주제넘지만 기술 혁신과 관리 혁신의 공진화, 그 제가 신공공성의 5번째 맨 마지막 꼭지에 넣으려다 뺄까 하다가 그냥 넣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가스공사든 어느 공공기관이든 지금 AX 시대의 기술 혁신을 통한 조직의 성장 리딩 전략은 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동반해야 되시냐? 관리 혁신과 기술 혁신을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동시병렬적인 진화 형태를 얘기합니다. 공진화 현상, 공진화의 모델과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을 통할 때 관리 혁신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 혁신은 굉장히 지체 현상을 낳을 수가 있고, 관리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 혁신을 동반하지 않은 혁신은 지체 현상이 또 낳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AX 시대에 전반적인 조직 운영과 또는 어떤 전체적인 혁신의 방향은 동시병렬적인 기술 관리 혁신을 공진화, 영어로 얘기하면 코에볼루션 스트래티지를 저는 가스공사나 공공기관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각 도메인별로 우리가 기술 혁신을 통한 조직 성장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와 미싱 에어리를 낳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기술 혁신과 관리 혁신의 공진화의 원칙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안전 분야 조금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안전이 어떻게 보면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모션하고 세이프티가 별개로 견제와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이긴 한데 그것 또한 AI 시대에서는 똑같은 기술과 관리 혁신의 공진화 모형하고 같이 병행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많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센서링이라든지 탐지, 예방, 탐지 활동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오는 매니지먼트 사이드의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현장의 교육 훈련 같은 게 따라가지 않으면 따로따로 가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AX 시대의 기관의 운영과 안전관리하는 것이 정확하게 아이덴티컬하고 세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또한 기술과 관리 파트, 여기서 관리는 조금 안전관리적 측면에서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안전관리 또한 첨단 기술과 각종 AX 기술을 도입을 하더라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평상시 업무, 제가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관리 목표는 평상시와 비상시의 업무와 기능을 갭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파트에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평상시와 비상시의 업무와 기능이 갭을 줄이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관리 파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안전관리 매뉴얼일 것입니다. 책자. 그럼 이 책자를 이제는 디지털로 해가지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문제를 집어넣으면 다시 즉답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사하고 있는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걸 통하면 과연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인 인지와 행동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겠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생성형 AI라든지 센서링을 통해서 탐지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인지와 인식과 행동을 통해서 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 즉 비상시와 평상시의 기능과 업무의 갭을 최소화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ROI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회의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관리 파트의 혁신의 공진화가 전체적인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이게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줘야 되고 뭘 고쳐야 되는지 크게 보면 두 개일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도메인별로 제가 조직도 잠깐 봤는데 경영관리, 건설본부, 마케팅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도메인으로 본다면 도메인 내에서의 기술적인 혁신 그거는 충분히 권장드리고 그리고 또 장려해야 될 것이지만 아마도 관리 혁신에 관한 부분은
도메인별로 관리 혁신이 무엇을 내가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관리 혁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기술하시는 분 또한 관리 혁신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 최은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전략적 목표를 세우시고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의 제도도 지체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면 심화되지 완화되지 않는다는 현상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CEO들이 이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많은 웨이트가 가 있고 관리 혁신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전략적인 띵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제가 건설본부하고 마케팅이라든지 경영관리본부가 동일한 전략적 목표 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관리가 AX대의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경영관리가 같이 동시에 전면적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AX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없는 게 나 혼자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수많은 툴을 생각해 봤지만 정답이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원리에 공유된 책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성과를 함께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집단적인 사고와 지성을 모아야 될 때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다른 부서를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과 실질적인 베네핏으로 올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저는 많이 고민해 봤지만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인사적으로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파지티브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 협업, 그다음에 함께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인사관리 시스템을 최 사장님께서 전면적으로 협업에 기반한, 협업 성과에 기반한 인사관리 시스템, 개별적으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견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다른 부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승진하고, 다른 부서의 일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문화적인 그런 인식이 형성이 됐을 때, 이런 협업 성과, 특히 AI 시대의 협업 성과는 필연적으로 저는 AI에 통한 협업 성과를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전체 우리 가스공사 차원에서의 협업 성과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AI와 관련돼 있는 AI 협업 성과 관리 시스템을 한번 우리 경영관리본부나 사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AI에 관련돼 있는 사업, 프로그램 또는 추진 체계는 협업 성과를 통해서만 이 가스공사가 진행해 되겠다는 그런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조직 문화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스공사 그리고 다 함께 AI의 협업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발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발제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가천대학교 김환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과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과 한국공기업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등 우리나라 공공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 위원, 그리고 아시아기발은행 디지털기술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소프트 전현경 대표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평가위원,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이사,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AI 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재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네이버 검색 부문 기술 리더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거대 언어 모델 자문위원과 세종학당 인공지능 도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론자분들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김환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AI와 관련한 토론이 최근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또 가스 공사에서 최현 회사님께서 귀한 자리를 이제 마련하시고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가스 공사가 이 좋은 기회로 이 AI라는 수단 아까 도메인 날리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말 잘 훈련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회사와 그다음에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를 아마 그 힘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세 분의 귀한 연사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남태우 교수님께서는 여러 말씀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결국은 가스공사의 AI가 힘을 받기 위해서 데이터가 잘 개방되고 의식 있는 또 관심 있는 시민과 국민들이 가스공사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여서 외부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최상옥 교수님께서도 관리 혁신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의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 협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단기적으로는 인사관리 제도가 같이 쫓아가면 정규 분포를 가진 이 전체 구성원의 모습에서 그래도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박창국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이 기술 환경 하에서 우리 가스공사가 결국 그 차지할 수 있는 일종의 비전, 복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이 AI를 활용한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잘 활용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세 분의 이 최근에 가장 전문가이신 세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분야에 워낙 다양한 그 관점과 시각이 존재하므로 굳이 지금 앞에 세 분 선생님의 어떤 그 토론에 국한하지 마시고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오늘 포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스공사가 AI라고 하는 기술 환경 하에서 여하이 원활하게 또 빠르게 적응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뽑을 수 있는 어떤 길이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양한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지혜를 오늘 그 이 자리에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그 문명재 교수님부터 순서 왼쪽으로 7분씩 갖고 계신 지혜 보따리를 한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명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이 포럼이 7회 포럼이라고 하는데 럭키 세븐 7회 포럼인데 아무튼 12월 4일인가요? 여기 가스공사에서 사내에서 생성형 AI 도입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직원 그리고 간부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텐데 얼마나 효과가 날지 이제 궁금합니다. 아무튼 AI가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전체 판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발제하신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 인력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AI가 사람하고 어떻게 잘 협업해야 되는가, 팀워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킨지에서 10대 올해의 10대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1번으로 올라온 게 AI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AI가 앞으로 그
기업의 방향, 그다음에 생산성, 경쟁력은 물론이고 생사를 개인적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관리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 트윈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AX의 시대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소교의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마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구석구석에 다 데이터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어되고 그다음에 관련 데이터가 촉촉이 관리되고 쌓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중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더 AI를 탑재해서 활용해서 더 고도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AI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부분적으로는 활용하고 고도화할 것인가에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로 하면은 예전에 저희들이 늘 새로운 기술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기술 부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은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부채가 생깁니다. 금융 부채죠. 그런데 금융 부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융 부채를 갚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파산하게 되면 나쁜 거죠. 마찬가지로 기술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부채는 우리 기업 조직의 기술 수준과 최고의 기술 수준과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융 부채가 꼭 나쁜 것은 아니듯이. 그런데 그게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도저히 관리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파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기술 부채가 점점 더 빨리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스공사를 포함해서 기술 부채가 너무 쌓이지 않도록, 너무 간극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는 오버 엔지니어링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시스템을 돈을 많이 써서 나중에 보니까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기술 부채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버 엔지니어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두 가지인데, 이제 이게 서구에서는, 스웨덴에서는 라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용이라는 거겠죠. 라곰. 그러니까 덜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중요하죠. 근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일을 이제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가장 잘 하는데 벤치마킹 할 만한 곳들은 주로 내부 직원이 어떤 데이터가 우리 기관에 쌓이고 있고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부 직원이 1차적으로 그 데이터, 그게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면 도메인이겠죠.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면서 필요한 도움을 외부 전문가, 전문 기업한테 받는 형태가 가장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관이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소위 말하는 AI 관련된 것들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앞으로는 AI 시스템 등록제, 이제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죠. 경기도 내에서 AI 관련된 것들은 다 등록하게 되어 있고 무슨 용도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나라도 전체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AI 솔루션들을 다 이제는 모으고 등록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동시자발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이 내부적인 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분이 딱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특히나 스카다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워닝 사인이 하면 그것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할 때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아니면 탐지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릴 때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실험에서 연구한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공공기관 공무원을 포함해서 AI 시스템하고 공공기관의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일이 잘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으면 크레딧은 누구한테 주겠느냐 하면은 AI 시스템한테 크레딧이 가게 돼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 잘 도입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이냐 하면 모든 비난은 사람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탐의 문제와 미탐, 과도하게 탐지하는 것과 문제가 있는데 탐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할 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고 책임의 문제가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될 때 실질적으로 AI를 탑재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현직의 직원들이 그걸 활용할 때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가장 아마 많이 와닿는 말씀은 지금 그 AI 시스템 등록제 등등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AI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수준이든 기술 수준이든 가스공사가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같이 발견해서 다양한 협업이 될 때 아마 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 기억합니다. 예, 이어서 전현경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교수님들 의견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스공사에서 이런 이제 AI 도입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현장에 와서 오늘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AI 이제 소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 이제 출범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 워크숍 때 나온 얘기가 저희가 다 AI 필요성, 산업의 재편 때문에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답함을 많은 공공기관 현업 담당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지금 이제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가 혁신 점수로 들어가는데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는 한편으로는 실제 선도기관들이 막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놀라운 게 가스공사에서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스공사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한 게요. 기술들은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보다는 오늘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 주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메인 앞서서 문 교수님께서도 도메인 날리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스공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산업의 주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과 이런 부분에서 이미 AI 생성형 모델을 사내에서 도입하고 계신 거 제가 봤고 그리고 또 챗GPT나 이런 글로벌 기술들을 이미 활용하시려고 이제 확산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이제 행정 업무라던가 문서 내부 조직에서 이렇게 소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AI로 활용하는 사례들은 될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더 이제 피지컬 AI까지 나오는데 제조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산업 민간 기업에 있는데요. 한 몇 년 동안은 챗GPT라든가 LLM 이런 AI 기업들이 실적은 안 나지만 상당히 붐을 일으키면서 많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국가적인 선도 사업 AI 5대 기업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무르익고 정부나 이런 데서도 투자도 많이 하고 민간도 산업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안전에 관련돼서 AI 기업이 컨설팅하러 갔더니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AI 컨설팅으로 상당히 시장이 좋았는데
너무 놀랬다. 앞으로 우리가 좀 힘들어지겠다. 왜냐? 그랬더니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막 같이 컨설팅 하다 보니까 그 안전 관리를 하는 그 회사가 각 요소의 내용들을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자기네는 그걸 이해하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실제 컨설팅 하지만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역전돼서 그들이 AI 에이전트 등등을 사용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할 역할이 좀 없어지겠다. 위기의식을 느낀다.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기술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도메인 난리질이 있는 현장, 우리 특히 가스공사의 많은 그 엔지니어나 등등에 있는 기술 인력 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도출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혁신 크루 있고 그다음에 가스니어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조직이 AX 크루 이렇게 30명 이렇게 있다는 거 봤는데 저는 이게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제 발굴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라던가 또는 그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좀 이렇게 더 소통의 채널을 연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사업화와 혁신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발제자분께서 공공기관이 이제 AI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공기관 331개의 AI 혁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렵지만 부처 간에 또 기관별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자. 그리고 선도기업들이 잘하는 것을 확산하자. 교육하자. 찾아가는 서비스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업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많이 주셔야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공공기관의 고민이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갈 AI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현경 대표님 말씀에 이제 현실 현장 적용 말씀이 나오는데 맨 처음 발제해 주신 남태우 교수님 말씀과 맥이 상당히 통합니다. 남 교수님 말씀 중에 문제를 인식하자. 예, 그 문제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문제임을 모를 때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AX 크루나 코가스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금 더 예민하게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아마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성과가 곧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최재걸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최재걸입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롭게 발표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공학도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간단히 제 배경 말씀드리면 소개해 주셨지만, 네, 저는 네이버에서 20년 동안 실무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도로 옮겨서 AI를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은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기술로 구현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관심을 주고 이제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는 무엇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직 담론에 가까운가? 이제 저의 그 언제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분 발표 주셨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 이제 사람과 AI 발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AI를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에서 이제 박찬국 교수님께서 현장 주도형 AI, 또 도메인 난리지가 많이 있는 그런 말씀 주셨고, 또 세 번째 교수님께서 제도적 지체, 이런 말도 좀 저는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제도적 지체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기업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해결된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여기서는 발제가 되고 또 논의가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업은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대단히 무리가 되는 정책들도 엄청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엄청 심할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리더가 됐다가 다시 사원이 됐다가 어떤 조직이 없어졌다가 이런 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냥 일반 기업인데 뭔가 공기업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기업이 있기 때문에 됐던 일,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 공학도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한 이제 가스공사가 AX 대전환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될까? 이제 어제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인데요. 그래서 약간 발제에서 벗어나는 점이 있지만, 네, 위원장님,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AX 대전환이라는 걸 들었을 때,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디지털 전환은 이미 되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AI를 위한 전환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AI를 하는 사람으로서 AI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디지털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로 뭘 할 것인지 만약 가스공사가 하려는 것이 명확히 정해졌다면 아마 거기에 맞춘 디지털 전환을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스공사에서 어떤 디지털 AX 전환을 하려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을 때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현재 뭐 가스공사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무척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X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AI 전환을 할 텐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약간 AI를 사용하면은 많은 것이 그냥 될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AI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해를 더 좀 자세히 할 것을 이제 뭐 저는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요. AI는 크게 두 가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원래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하던 것을 엄청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최연애 사장님과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하고 싶다 말씀 주셨어요. 간단히.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측하기. 이런 건 그냥 정말 AI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입니다. 기존의 기술도 있었지만 AI가 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정말 디지털 전환만 잘 되면은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이제 그 가스공사의 어떤 바라는 그 미래에 대해 말씀 주셨을 때 이거보다 더 나아간 것도 많이 말씀 주셨어요. 예를 들어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AI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첫 번째 교수님께 말씀 주셨듯이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I보다는 이제 많이 나아간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스공사가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냥 기존에 하던 것을 엄청 더 잘하게 하고 싶은 것인지, 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림에 AI를 더 사용하고 싶은 것인지, 네, 그런 것이 명확해지면은 아마 더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더 해야 되고 뭔가 방향성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려 보면 뭔가 AI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공학도의 의견도 많이 더 반영이 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들어보면 이게 정말로 될지 안 될지를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약 정말로 이런 공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된다면은 정말 구현 가능한 네, 그런 AI가 여기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 들어서 네,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공학을 전공하신 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의 문제였는데요. 왜 이렇게 답이 없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30초 고민을 하시더니 본인이 공학 박사 과정에 착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학자의 길은 예산 제약하에 답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아마 최재걸 교수님께서 일종의 우리의 많은 논의가 이게 피저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근저에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한정된 아마 재원에서 우리가 여러 문제 사항을 얘기하는데 아마 해당되는 재원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AI라는 것을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붙이면 그런 면에서 뭐죠? 미국 사람들이 참 천재인 게요. 처음에 알파고를 가지고 AI를 띄우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돈으로 AI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포착한 거죠. 예.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 AI를 선전하는 그 문제를 잡았는지 라는 것에 저는 그 기획의 놀라움에 놀랐었습니다. 자, 이제 플로우에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플로우에서 뭐 질문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현재 가스공사가 고민하시고 계시는 그 AI와 관련된 추진 방향도 좋으시고 플로우에서 한 3분 정도 커멘트 플러스 질문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모아서 오늘 이제 발표하신 발제자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코멘트하실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가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김낙균이라고 합니다. 귀중한 말씀들 잘 들었고요. 이제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제가 좀 정확히 감은 안 잡히는데 공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구한 거든 아니면 현장에서 뭔가 뭐 암묵지든 뭐가 생겼을 때 그게 실제로 반영되는 거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많고 그거를 이미 앞서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꾸로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공한 기업들 그런 게 잘 되는 기업들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런 게 잘 전파가 되고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네이버가 아주 작을 때 벤처일 때 입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것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엄청 내거든요. 그 사원부터 해가지고 한 100개쯤 나온다면은 그 중에 정말 아이디어는 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중에 20개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 내셨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다 했고 그 중에 20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 성공하는 거는 2개입니다. 한두 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성공하기까지 이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 주신 걸까요? 네, 하여튼 전 모릅니다. 사실 공기업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제 기업이 성공했던 것은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해도 좋다이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100개 중에 20개만 만들어지고 그 중에 2개만 성공해요. 그러면 기업은 그 기회비용을 쓸 수 있지만 과연 이 공기업이라는 곳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인지는 정확히 저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공기업도 충분히 의지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의 주추도를 쌓은 것이 다 처음에 공공부문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전폭인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회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잘 한다고 할 때 1등 자리 내줬을 때 계속 1등을 한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그 덴마크에서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한 것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회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그걸 심사하고 나중에 심사 결정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걸 자동화하는 RPA 뭐 AI는 아니죠. 그런데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이제 한 30% 됐을 때 제가 그 국장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국장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냐라고 했더니 실제 개발자는 외부에서 와야죠. 그 개발자가 그 담당자 그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딱 앉아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개발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묵지가 완전히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개발돼야 돼. 진짜 효과성이 높은 그 솔루션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실제 일하는 사람의 암묵지가 잘 반영되는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녹아지는 시스템이 개발될 때 아마 효과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뒤에 우리 한 분 손 드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교통보전부장 박남수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하면서 느꼈는데 저희 회사도 많은 시스템 중에 성공한 시스템이 있고 실패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성공한 시스템과 실패한 시스템의 구조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사람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근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기지 데이터가 오픈돼 가지고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 하나도 결국은 한 사람의 꾸준한 노력과 지원부서의 노력과 경영진의 이런 노력이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툴, 그 인사관리 차원에서 그런 전문적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인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그런 성공 사례나 있으면 혹시나 저희 회사에도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학 관료제를 이제 정보 부문 시스템을 보는데 가장 이제 문제 해결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이 그 부처 간의 이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입니다. 이해관계가 딱 충돌됐을 때. 그 제가 뭐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 평가할 때 그 다른 부처를 지원해 주는 거를 장관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인사혁신처장 만나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사평정, 근무평정에 보시면 협업하는 그 평가 지표가 굉장히 낮고 그 맥락도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 저는 모든 제도나 시스템은 사람의 즉 구성원들이 인식, 태도, 자세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냐가 결국은 그 시스템의 성공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발성은 그런 이모셔널, 감성적인 부분에서 어필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페널티나 네거티브한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게 있어야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러프하게나마 인사관리를 말씀드린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AI 협업 시스템과 기존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완전하게 그 시스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경영관리 본부장님한테도 특별히 주문드리는 게 뭐냐면 AI 전환과 상관없이 협업 시스템 현재 어떤 상태고 AI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마련해야 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빨리 저는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 공공기관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였어요. 근데 실제 제가 기술과 관리혁신의 공진화 모델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사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시스템으로 내가 평상시의 업무 활동에서의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업무 속에서의 AI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나한테 업무적으로나 뭔가 도움이 됐을 때 그게 작동 가능하다. 그게 바로 저는 사람이고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이 제가 큰 맥락에서는 관리 이런 것들이 아마 혁신이 병행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예. 제가 과거의 모델 중에 생각나는 게 그 여러 기업들이 물론 뭐 한 20년 전 시도한 거지만 지식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뭐 SK 다 작은 소그룹으로 자발적인 지식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에 회사가 지원을 하고 그것이 큰 벤처로 가기도 하고 뭐 사내 아이디어로 가기도 하고
물론 아까 네이버도 뭐 그런 시스템이 굴러갔겠지만 지금 아마 공공기관에서 AI를 활용하자 하는 것도 뭐 혼자 이렇게 하면 지치고 힘드시고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 마음을 터놓고 어느 정도 역량 수준이 되고 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사에 좀 지원을 받고 스스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이런 문화들이 좀 확산이 되면 상당 수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클로징 그 리마크를 한 2분 정도씩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상욱 교수님부터. 예. 저는 뭐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가스공사 워낙에 최현혜 사장님께서 잘 AX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잘 하시고 저는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공공기관별로 거의 각자 도상 형태의 지금 AX 전환에 대한 산춤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뭐 나쁘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단기간에 우리 한국의 이런 역동성을 저는 한번 보고 그렇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베스트 프로토콜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면 그거를 확산하는데 가스공사가 스스로 잘했다고 하기 뭐하니까 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하셔서 현재 가스공사의 그 AX의 산출물이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공공기관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이라면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부터 포함해서 좀 확산을 해달라고 PR을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산출물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사실 최근에 AI로 인해서 이 가스 산업의 기회가 다시 또 특히 가스 발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가스 발전이 하는 그런 유연성을 이제 대체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자꾸 넓어질 것이다. 이제 그리고 아까 뭐 탄소 중립도 있고 전기화도 있고 그런 트렌드와 함께 이게 맞물리게 되면 마냥 현재 수준에서 연료 공급자 유연한 연료 어떤 공급자로서 역할이 이제 조금 좀 약해질 것이고 이 AI 트렌드를 가스 쪽의 산업에서 이제 리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이런 유연성 자체 미래 AI가 제공할 그런 유연성 자체에 이제 가스 산업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가스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분 갑자기 그 질문 생각나서 대답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왜 월급제도 중에 뭐 상박 하후 상박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부분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공에는 박하고 벌에는 너무 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을 세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 행정이 안 되고 소극 행정이 되고 잘해봐야 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까도 문명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잘 되면 AI가 잘 되는 거고 못하면 내 책임이 되는 건데 못해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면피는 아니지만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게 기관의 엄벌레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후 벌박 벌은 조금 최소한으로 AI에 한정돼서는요. 이게 뭐 인사 문제나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AI를 내가 도입하고 했을 때 그게 뭐 과다 도입이 문제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과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AI를 도입을 안 해서 생기는 게 문제냐, AI를 도입해서 생기는 게 문제냐 생각해 보면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익스큐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적극 행정하고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 개념 있잖아요. 이게 좀 혼재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은 공공기관 분들이 정책을 논할 때 그 경영 평가랑 이제 접목을 해서 야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생각은 아니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이제 평가가 뒷받침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부는 경영 평가를 통해서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이제 원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정책을 만드는 공공국도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AI 도입의 뭐 성과를 이제 보자. 이제 그랬더니만은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죠. 과연 공공기관에서 도입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우려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 이 사무 자동화 쪽에 천착을 하신 결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국도 최근에 이제 생각을 바꾼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피저블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점수를 좀 평가를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엔진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쪽에 중요한 것은 기관이 여러 뭐 피저블리티든지 아니면 뭐 컨셉이든지 등등의 여러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능성 있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문제를 발굴해서 조금 구체화시키고 어느 정도 연도면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설계도를 가지고 첫 해는 좀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관점을 모으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늘 생각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에서 변화가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이제 마인드셋은 뭐 절실과 긍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박하면 변하게 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무슨 말씀 드리냐면 공공기관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공공기관의 역량과 수단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잘 해왔던 어떤 그 DNA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 정부가 공공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을 이제 선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이든 기관의 차원이든 이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셔서 잘 활용하시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역량이 무럭무럭 성장할 것이고요. 그 힘이 잘 모아지면 코가스도 엄청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업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장시간 저희가 토론회를 마치고요. 끝으로 우리 최연애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다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우선 먼저 이런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기업 섹터에서만 뭐 거의 30년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이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게 거의 뭐 어떤 산업은 100년 뭐 이렇게 된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름은 이렇게 발전되다 오다 보니까 이 틀을 깨는 게 그 민간의 사업보다 좀 어렵다는 거, 굉장히 오랜 전통인과 거기서 또 나름 엑기스가 모아진 산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너무나 그 작은 실수조차도 너무나 그 파급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LNG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우리 전체 가구의 84% 그러니까 2천만이 넘는 가구가 이 우리 가스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단 한 시간에 이게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지탄과 비판과 또 막 이거를 복구하는 거에 그런 복구하다 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파급 효과 때문에 어찌됐건 좀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복지부동이다 말하자면, 또는 변화에 되게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가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산업이고 또 국제적인 그런 그 이제 진보와 또 혁신의 속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으로는 상당히 그 우리 정부가 이끌어온 그런 정보화의 그런
진척 여기에서 상당히 선도적 역할을 이제 해온 거는 사실인데 오늘 그 여러 교수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저도 조금 놓쳤던 부분이 아까 진짜 현실적으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이제 설계도를 짤 때 정확히 디파인을 해서 순서를 정해서 그 선택과 집중과 이거를 해야겠다는 거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걸 이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역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을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그 우리 남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지능정보진흥원이라는 니아, 네, 이 그 정보원이 우리 회사에 이제 메칸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니아가 우리를 다 소집을 해서 대구 혁신 도시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공기업들이 다 모여서 얼마 전에 이제 함께 하자 하는 공동으로 뭐를 우리가 함께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걸 기반으로 한 차별화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사이닝도 하고 뭐 굉장히 그 실무 협의회를 뭐 다음 주에 벌써 시작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희가 그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그 AX 시대의 그 전문가들을 이제 모신 이유는 뭐 두 가지입니다. 뭐 하여튼 우리가 잘 해보겠다라는 게 크고 또 아까 우리 김한희 그 좌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공기업이 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기업의 역할이 많고 그 이제 조금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밑바닥을 깔아주고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해오고 또 필요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게 또 우리 공공기관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이 또 파도 속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말 그 또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해서 하여튼 국민과 국가에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혜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회 코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